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5일 금요일 아침 9시 2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이제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게 뭐냐면요. 부양책과 관련된 뉴스가 어제 새롭게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 생각해보면 이놈의 부양책 때문에 시장이 안 빠졌었잖아요. 이놈의 부양책 기대감. 맨 처음에 5조 달러를 하니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타결이 되고 사인을 했는데, 트럼프가 사인하면서 끝났는데, 부양책 기대감 끝났는데 어젯밤에 이제 부양책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2조 달러 할 수 있다. 지금의 시장, 예전에 그런 시장의 똑같은 분위기였다면 2조 달러면은 대박이잖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폭등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은 어제는 좀 분위기가 다르긴 달랐습니다. 경기 부양 기대에도 불구하고 하락이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하락률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차트 놓고 어제 장중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위에서부터 쭉 밀었다는 게 좀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일단은 어제 파월의장 연설한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결과적으로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굉장히 완화적입니다. 전반적인 내용 굉장히 완화적이에요.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만나보진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예전에 2018년 19년에 그 테이퍼링 한번 했었다가 한번 그 뜨거운 맛을 본 기억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기억이 몇 년 전이니까 그렇게 머지 않죠. 아직 그런 기억이 생생한 분이라 제 생각엔 뭐 그런 생각은 했어요. 이분이 어떤 긴축적인 이야기를 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아무튼 뭐 예상대로 뭐 별로 그렇게 긴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엄청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어, 뭐 일부 연준 위원들이 요즘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일부 연준의 그 총재들이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래서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뭐 하긴 했었는데, 이제 뭐 그 사람들 생각은 이제 약간 어쨌든 이해가 되긴 됩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달러 가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달러가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달러 가치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좀 경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연준에도. 그런 분들은 이제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코멘트를 하는 게 저는 어쨌든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 이제 몇몇 분들의 생각이고, 아무튼 파월 의장의 전반적인 그 연준의 총 의견은 이거다. 일부 총재들은 그렇게 좀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어제 파월 의장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연준의 의견이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연방준비제도는 계속 완화적으로 갈 거랍니다. 계속 완화적으로 갈 거래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일부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는 그런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런 총재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일단 뭐 무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 인플레이션이 회복 과정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가 2%에 잘 정책하는 것을 원하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적일지 여부다 라면서, 새로운 체계를 신뢰하기 위해선 인플레이션이 일정 기간 2%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나 인플레이션 2% 위로 올라가도 괜찮다. 나 한동안 금리가 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용인해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 껍데기만 보면은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얘기 하면은 시장이 또 경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게 오히려 인플레이션 내버려 두고 금리 올라가는 걸 내버려 두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용인하는 게 현재 주식시장엔 더 이게 안 좋은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공식석상에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를 어쨌든 지금 용인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시장은 좀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거 장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서 좀 경제적인 문제들이 촉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시장이 뭐 트럼프의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중국과의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걸로 자빠지면 안 되거든요. 뭐 백신의 불확실성 이런 걸로 자빠지면 안 돼요. 이 주식시장은 어쨌든 경제적인 게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경제적인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어떤 추세를 만들려면 경제적인 뭔가 이런 베이스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그 베이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시장의 베이스를 흔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경제적인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인플레이션을 뭐 그죠? 인플레이션 2% 이상 허용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좀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뭐 안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YCC라든가 이런 정책을 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지 않겠냐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YCC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정책들은 연준이 새롭게 어떤 시장을 살려주기 위한 어떤 부양책의 일종이잖아요. 그게 YCC가. 그리고 시장 경제의 그 자유시장 경제 그런 컨셉에 맞지 않는 거죠. 약간 시장에 개입하는 인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치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고 욕 먹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양적 완화에 대해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국 부양책 같은 것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정부에서 몇 조 달러씩 푸는 게 그게 말이 되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쉽게 YCC나 이런 거를 시행하지 못할 거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야지 어떤 부양책이라든가 어떤 뭐 특단의 조치는 이 특단의 위기가 생겨야지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금융시장은 평온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내릴 명분이 없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뭔가 새로운 연준이나 미국이나 정부나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한데 요즘 명분이 좀 떨어져 간다는 게 아무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어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뭐 파월 의장의 연설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래저래 좀 살펴봤고요. 미국 주식시장 좀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올랐다가 밀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죠? 갭상승 출발했다 밀린 겁니다. 미국장 갭상승 출발했다 밀렸다. 나스닥도 갭상승 출발했다 밀렸다. 뭐 선물상으로는 뭐 일단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딱 보셔도 보이죠? S&P 지수가 S&P인데 어딘가를 지금 계속 지지하고 있죠.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이 안 보인다라는 표현을 드리긴 드렸는데 어젯밤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정도로는 모자라죠. 이제 어디가 붕괴되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어딘가를 계속 지지하고 있죠. 일봉상으로 쭈쭈루시 봉을 세워놨잖아요. 그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뭘 할 수 있겠지요. 좀 안전하게.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어딘가에서 줄을 쭈루시 세워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음봉은 나왔는데 어딘가에서 줄을 쭈루시 세워놨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그죠? 그 줄 쭈루시 세워놓은 데를 붕괴시켜야지 되니까 좀 기다리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기준은 뭐 3,600대 그죠? 뭐 3,650 정도는 붕괴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 나스닥도 뭐 12,450대까지 내려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 급하신 분들은 아무튼 여기서 어디를 붕괴시키면은 해볼 수는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어제 내용 보면 뭐 다 빠졌죠. 이렇게 어제 지수 하락은 많이 안 됐지만은 지수 하락률은 별로 안 됐지만 뭐 보시다시피 대형주가 좀 많이 빠졌다. 뭐 이 정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달러라든가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좀 이제 그림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저렇게 선물 지수로 보면 사실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거래가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뭐 갭상승, 갭하락 이런 것도 잘 없고 해서 어쩌면 시장 해석을 하는 데는 현물 지수 놓고 그냥 보는 게 제일 편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S&P 지수인데 어제 보시면 갭상승 했다가 밀린 거죠. 갭상승 했다가 쭉 밀린 거예요. 물론 아직 어디를 붕괴시키진 않았죠. 딱 봐도 어디를 붕괴시켜야지 뭘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아무튼 어제 음봉은 뭔가 의미가 있긴 있다. 그죠? 뭔가 장악하긴 장악했다. 그러니까 저기 13일 날의 상승을 장악하긴 장악했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거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그죠? 나스닥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그래서 아무튼 파월의장 연설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뭐 용인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어젯밤에 4% 올랐죠. 그래서 금리는 어젯밤에 1.13까지 올랐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1.13까지 올랐다가 지금 일단 또 다시 살짝 밀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최근에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 가면 안 되거든요. 계속 강하면은 말 그대로 부러지는 거거든요. 천천히 사골국 끓이듯이 약한 불로 천천히 우리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뭐 일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금리 상승 어젯밤에 있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용인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보이시다시피 일단 어젯밤에 뭐 2조 원을 푼다 어쩐다 저쩐다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비교적 선방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선방했죠. 네, 별일 없이 선방했고, 원화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좀 이제 밀리긴 밀렸는데, 어제 부양세 간다는 이야기에 좀 밀리긴 밀렸는데, 어쨌든 얘도 보시면 일단 어딘가를 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줄을 쭈루시 세워놨죠. 네, 어딘가를 지지하려고 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형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형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여기 1103원 자리를 돌파한 차 가면은 가장 그게 안전한 신호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저는 아무튼 뭐 테슬라 숏 치고 싶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를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 테슬라 저기 리콜 뉴스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은 이상하게 참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절대자 한 명이 이렇게 완전 주식시장, 우리가 사는 전 세계를 완벽하게 주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절대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하게 이게 꼭 주식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런 악재가 꼭 나오더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어제 리콜 뉴스가 나오고 뭐 이러는 걸로 봐서, 야, 이런 것들이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근거는 없습니다. 어디를 붕괴시키는 것이 근거일 텐데 아직까지 어디를 붕괴시키진 않고 위쪽에서 일단 뭐 삼각 수렴형 정도 하면서 놀고 있으니까,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일단 지켜보시고, 방향성 나오면 해도 늦지 않겠죠. 테슬라 이야기 간단하게 했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뭐 해보려고 그랬는데 갭 상승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갭이 적당히 떠야 되는데 갭이 완전 어제 고가를 붕 떠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제는 아무것도 안 했고, 아무튼 좀 더 기다릴 겁니다. 반도체 지수도 숏 잡아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타이밍이 안 오고 있고, 변동성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어쨌든 23은 계속 살려줍니다. 23은 계속 지켜주는데, 어제 UVXY 들고 계신 분들 좀 철렁하셨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살아났어요 또. 물론 이게 완벽히 살아난 건 아니고 죽지만 않고 산소호흡기 붙어있는 정도인데, 아무튼 뭐 참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계속 살아날 것 같은데 UVXY는 이게 빨리 살아나지가 않으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대응들 잘 하셔야 되겠고요. 손절 기준들 잘 잡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UVXY나 이런 거는 이제 이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변동성 지수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건 아닌데 변동성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되는데, 이게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상한가가 있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봐야 진짜 많이 올라봐야 80입니다. 평상시엔 40 정도까지 오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라서, 한계가 있는 상품이라 너무 오래 물려버리면 이거는 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 아무튼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한 더블 정도 목표치를 보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블 정도 목표치를 보고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UVXY가 눌려버리면 좀 투자 수익률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미국장 이야기하고요. 미국장 이야기하고 한국장 넘어가기 전에 좀 재밌는 자료들이 좀 몇 개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좀 오래전에 나온 거긴 합니다. 1월 4일날 나왔던 기사긴 한데요. 1월 4일날 나왔던 기사긴 한데, 이게 이미지가 이게 작아가고 잘 안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스피가 9주, 9주 이상 연속 상승했을 때 코스피가 어떻게 됐었냐라는 거를 이제 대신증권에서 탐구를 해봤다는데, 보시면은 끝이 별로 안 좋았죠. 예를 들면 9주, 9주 연속으로 오른 다음에 이렇게 다 수익률이 안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9주 이상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오르면은 이렇게 뭐 금융위기급이 터졌었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뭐 9주, 11주, 9주, 10주, 9주, 9주, 9주 뭐 이 정도 올랐는데 여기 15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나서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물론 이번에도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9주 이상 연속할 만한 9주 이상 연속 상승한 케이스들을 쫙 모아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끝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3%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3%고 금융위기가 오기도 했었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코스피 지수는 안 보잖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코스피 지수는 안 보여드리는데 선물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선물 지수는 그 9주 연속 상승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몇 주씩 쉬어가고 했는데, 저도 코스피 지수 오래간만에 한번 봤더니 저게 이제 1월 3일 날인가 4일 날 나온 기사고, 이 코스피 지수를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데 언제부터 상승했나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인데 종합지수 11월 6일 요주부터 상승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도 상승입니다. 0.0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주 연속 상승했죠. 10주 연속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했었다가 이제 주봉이 이제 하락으로 바뀌고 있는데 10주 연속 상승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도 좀 그런 통계적인 자료를 봐도 거의 올만치 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변곡을 노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변곡의 사인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를 지금 이제 탐구를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코스피의 변곡은 이랬지 않습니까? 보통 코스피의 변곡은 지금까지 이랬다고요. 와, 폭등했다가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콜옵션 막 매수하면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콜옵션 여기서 개인들이 막 매수하면서 미칠 듯이 올라갔다가 약간 V자로 꺾이고 나서 계단형으로 나오다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변동성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변동성 30대 넘어가고 막 옵션 가격이 양합이 25 가까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더럽게 비싸기 때문에 옵션이.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이 만들어지지도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상승이 너무 심해서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옵션이 너무 비싸져서 옵션 가격들이 너무 추가적으로 변동성을 더 주기는 부담스럽게 비싸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비리비리하면서 꺾이는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뭐 기대는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꺾일지 아니면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 그냥 툭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준을 드리고 있죠. 뭐 어디를 붕괴시키면은 뭐 따라 들어가든지 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9주 연속 상승했을 때 끝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3%다. 근데 지금 9주가 아니고 지금 이제 뭐 10몇 주 가까이 상승했죠. 10몇 주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굉장히 끝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월별 수출입 액수하고 코스피를 비교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 코스피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수출 수입, 그러니까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 무역 거래량이나 뭐 무역 액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보시면 뭐 월별 수출 금액이나 코스피 지수나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이 정도면은 뭐 0.8, 0.9 정도 나올 거예요.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수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좀 비싸냐 싸냐 정도를 이야기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걸 이제 수치화 시킨 거죠. 수출입 통계를 이제 뭐 금액을 다 합치고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주황색 선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지금까지 코스피 한 15년 정도 역사를 살펴보면 보통 이 비중이, 이 수출입 액수 대비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한 150% 정도 넘어가면은 위험하다라는 정도가 어떤 지금까지의 역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기 때도 한 170% 정도 갔다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었거든요. 한 70%, 50% 가까이 떨어졌었죠. 그죠? 170 정도 숫자였다가 170%, 150% 정도 됐다가 50%대로 급감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떠냐? 뚫었죠. 이번 같은 경우 뚫었죠.
이게 그러니까 좀 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지금 현재 값은 좀 이래저래 좀 비싸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지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뭐 이게 뭐 당장 급락한다, 뭐 당장 앞으로 뭐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버핏 지수 보는 기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핏 지수 뭐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가 된다는 비중인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숏을 베팅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 이렇게 시장이 비싸구나라는 거를 알아채는 어떤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약간 그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이것도 기존의 코스피가 받던 밸류에이션 이상으로 지금 이제 뭔가 레벨업이 되어 있다. 근데 이 레벨업 받는 이유가 뭘까라는 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유가 정당하면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부당하다면 대가를 좀 치르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 뭐 테슬라 리콜했다는 이야기 있고, 아무튼 그래서 한국 시장 이야기로 넘어오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 그 제가 그래서 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런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변동성 지수 봐라. 변동성 지수 보니까 지금 너무 옵션이 비싸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변곡이 요란하게 막 V자로 올랐다가 막 꺾이면서 막 그렇게 변곡이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서서히 어딘가 못 오르는 모습 나오면서 꺾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던져만 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콜만 비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풋도 비싸요. 콜뿐만이 아니고 풋도 비싸요. 전반적으로 옵션이 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수 포지션들은 좀 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비쌉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감소 측면 나타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뭐 코스피가 뭐 10주 뭐 넘게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런 점들 생각해 보면 좀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하락을 하긴 할 텐데 하락을 하긴 하는데 변동성 지수 감소시키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꼭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증가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2포인트, 3포인트씩 빠져보세요. 그렇게 하면 변동성 지수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콜하고 풋 둘 다 비싼데 콜이 조금 더 비싸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고 뭐 매도를 치실지 마실지는 알아서 하시는 거고 아무튼 뭐 어젯밤에 미국이 어제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 혼자 갭상승 출발하더니 일단 음봉이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뭔가 할 때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박스권 위쪽으로 돌파하려고 했다가 지금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뭔가 아무튼 확인되면 어디가 붕괴되면 하시고요. 최소 417 정도 붕괴되면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도 아무튼 그걸 봅시다. 오늘도 이 제약업종 지수,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가 제가 그어놓은 이 라인, 넥라인 자리를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여부. 여기 빨리 돌파 한착 해야 코스닥이 살아날 텐데, 지금 보시면 코스닥 인버스 쪽은 신뢰도가 슬슬슬 좀 보이고 있죠. 네, 슬슬슬 대가리를 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코스닥 인버스 정도는 조심스럽게 좀 어떤 매집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고 싶고, 뭐 환율도 달러도 매집 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할 만한 것보다 어떤 뭐 변동성 지수는 조금 사실 아직 그 UVXY가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UVXY는 조금 좀 보류하고 달러 좀 매집하고 그리고 하나는 저기 코스닥 인버스 정도는 다시 한번 매집 슬슬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 정도 이야기. 코스피는 아직 좀 너무 강하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